최근에 뭐 이제 상담 사연 같은 거 올라오는 거나 뭐 댓글 같은 것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1억으로 8억짜리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영끌을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한번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또 반대로 많은 분들이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이 다 영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말 그런 건지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게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신동엽 씨가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무슨 시상식이나 이런 데서 그 막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웃기려고 했던 멘트인데, 한마디로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았다라는 의미가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집값 올라가고 막 그럴 때다 보니까 이 영끌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대출 규제가 그때 막 계속 강해지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대출을 막 한 5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4억밖에 안 나온대. 근데 조금 지났더니 갑자기 뭐 규제 지역 된다고 또 3억밖에 안 나온대. 근데 조금 지났더니 또 뭐 규제 지역 된다고 뭐 더 안 나오고 뭐 그러면서 대출이 계속 막 줄어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 대출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뭐 고모 돈을 빌리고 뭐 부모님 돈 빌리고 뭐 친구한테 잠깐 뭐 차용증 써가지고 빌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출 규제로 줄어드는 돈만큼 말 그대로 영혼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산다. 그런 의미로 시작했던 게 사실 영끌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은 이렇게 됐죠.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의 돈을 빌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집을 사는 거를 영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죠. 자, 근데 요즘에는요 어떻게 쓰냐면 이제 기사들을 보면 그냥 영끌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뭐 자극적인 단어기도 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냥 대출 받으면 다 그냥 영끌이고 영끌족이래. 그래가지고 뭐 그냥 영끌족 뭐 허리 휜다, 뭐 3040 영끌 세대, 뭐 식지 않은 영끌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그냥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다 영끌로 말하는 거는 사실 이 취지가 좀 달라진 거죠. 근데 이런 기사들에 보면 항상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끌족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냥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사는 사람들을 다 진짜 막 있는 돈 없는 돈 뭐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뭐 친척 돈까지 다 빌려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저 1억밖에 없는데 8억 살 수 있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많이 늘어나가지고 제가 오늘 명확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는 거는요 영끌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막 대출을 무리하게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선 이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변동금리가 대세였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도 사실 한 3년에 2% 정도, 3년 걸려가지고 2% 올라요. 이게 보통의 어떤 그 추세거든요. 근데 이런 추세가 거의 40년을 이어왔습니다. 1980년대 이후로는 항상 금리는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리고, 갑자기 뭐 IMF나 아니면 무슨 금융위기나 뭐 팬데믹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금리는 천천히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금리도 천천히 올라갔죠. 그러니까 대다수는 변동금리를 선택했어요. 왜냐면 아니 금리가 좀 올라봐야 뭐 1년에 뭐 0.5, 뭐 0.75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데 그 정도 내는 게 뭐가 힘들어? 하면서 너무 힘들면 나중에 갈아타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변동금리로 갔었는데, 최근에 한 2, 3년 동안 금리가 어떻게 됐죠? 그냥 1년에 4%, 5% 막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했을 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경험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야, 안 되겠다. 변동금리 하지 마. 해서 이제는 변동금리가 30%도 안 받습니다. 대부분 70% 이상이 다 이제 고정금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내가 대출을 받은 거를 이제는 무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 예전에는 금리가 막 튈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막 내가 이거 못 갚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 지금은 고정금리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 만약에 이제 끊기면 큰일 나지만 뭐 맞벌이 하다가 갑자기 외벌이가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맞벌이를 뭐 계속한다. 그러니까 소득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만 된다면은 원리금 균등으로 고정금리니까 그냥 내가 매달 내는 돈은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많이 내려가면은 한 몇 년 있다가 대출을 이제 갈아타면 되겠다 정도로 생각하면 오히려 이제 심플해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PIR 같은 게 그러니까 소득 대비 주택 그 구매 가격 지수입니다. 이게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누가 사냐. 그렇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 다 대출을 어떻게든 영끌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건 KB 부동산에서 나오는 건데, KB가 이제 국민
국민은행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고객들의 데이터를 취합을 한 거니까 사실 가장 신뢰도가 높겠죠. 근데 이 KB대출 PIR을 보면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또 반대로 상승을 했는데 PIR은 내려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소득이 꽤 받쳐준다는 거죠.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소득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PIR이 내려간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데, 보면요, 주택 가격이 평균 한 9억 정도짜리를 서울은 사고 경기도는 한 5억 정도 사고 인천은 4억 정도 되는 걸 사는데, PIR, 그러니까 소득 대비 몇 배냐면은 11배, 9배, 8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연봉 한 7,800 정도. 연봉 7,800 정도인 사람들이 9억짜리를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PIR이라는 거에 대해서 외국 자료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뭐 어떤 뭐 설문조사나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냥 취합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마다 기준도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나라는 뭐 우리나라의 아파트 같은 것만 하고, 어떤 나라는 그냥 뭐 빌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합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도 불확실하고 기준도 제각각인데, 이럴 때는 이제 KB에서 나오는 PIR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자, 아파트 기준으로 11배입니다. 아파트. 그러면 빌라나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도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에 많잖아요. 이런 거는 가격이 더 싸죠. 그런 걸 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사실 실질적인 PIR은 더 내려가기도 하는 거죠. 자, 근데 또 어떤 분들이 이제 또 대출 많이 받고 싶어가지고, 요즘에 생애 최초로 80% 대출 해준다는데 그런 거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2억밖에 없지만 생애 최초로 80% 해준다는데 그러면 10억짜리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10억에 80%, 8억 대출 받고 내가 2억 내면 10억 딱 되는 거니까 이거 살 수 있죠? 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안 된 지 꽤 오래됐어요. 왜냐? 이 DSR이라는 거대한 규제의 벽이 있습니다.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이제 정해놓는 그런 규제인데, 이게 이제 3년이 좀 넘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높지 않으면은 뭐 80%를 해주니 70% 해주니 의미가 없어. 어차피 나는 여기서 탈락입니다. 자, 이 DSR은 소득 대비 원금과 이자를 갚는 요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연봉이 1억이면은 1년에 원금과 이자를 4천만 원까지만 갚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 이상은 안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금융권은 조금 더 해주고 뭐 이런 건 있지만 대부분 그냥 40%, 50% 안에서 이제 노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죠. 소득이 7,800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득이 7,800인 사람이 지금 9억짜리 정도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번 DSR 계산을 해보면 5억 5천 정도 나옵니다. 5억 5천. 연봉 7,800으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금액. 자,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요. 우선 30년 만기로 했고요. 이자는 그냥 4.0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게 요즘에 4.5 정도 받거든요. 그럼 4.5면은 이게 더 내려가는 거죠. 원리금 균등으로 했고 스트레스 DSR은 미적용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을 더 적용을 하게 되면 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출이 이것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나오는데 사람들은 집을 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연봉이 8천이 채 안 돼. 근데 9억 아파트를 산다는 게 완전 이건 영끌 아니냐. 이거 미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연봉이 8천인데 9억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산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 왜 그러냐?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5억 5천 정도 대출을 받았다고 치면 9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최소한 현금이 3억 5천 이상 있는 겁니다. 뭐 여기 취득세에다가 뭐 이래저래 돈까지 생각하면 거의 4억 가까운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 거의 한 30-40% 정도 이상의 돈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집을 사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끌인가? 라고 얘기하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되게 대출 규제가 많고 대출 규제를 해온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집을 살려고 대출 알아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대출 받기가 쉽지가 않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DSR 40에다가 뭐 LTV 이런 거 다 막아놓으면 저는 집을 어떻게 삽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DSR 40% 받으면 영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DSR 40%라는 거를 잘 쪼개서 보면은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연봉이 7,800인데 대출을 5억 5천 받았다고 칩시다. 이게 맥시멈이라고 보셔야 돼요. 맥시멈.
맥스인데 맥스 5억 5천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수령액이 얼마냐? 57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게 단순히 연봉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3,900만 원씩 둘이서 번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이제 실수령이 요 정도 되는 거죠. 둘이서 한 600이 조금 안 되게 받는 건데, 이분들이 지금 이 DSR 40%에 딱 걸리면 얼마를 내냐? 262만 원을 내야 됩니다. 262만 원. 자, 그러면 매달 은행에 상환하는 금액이 262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DSR 40%라는 게 뭐예요? 내가 버는 돈의 40%까지 낼 수 있다는 거니까 실제로 실수령한 걸로 따져보면은 거의 절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는 돈의 절반을 내는 대출을 받는다?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이 DSR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금이 한 8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자가 183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원금은 늘어나고요. 이자는 내려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이 돼요. 처음에는 원금은 조금하고 이자를 많이 갚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원금을 많이 갚는 구조로 가고, 원금을 많이 갚으니까 이자가 내려가면서 일정 금액을 균등하게 갚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1년만 지나도 원금이 더 늘어나고 이자가 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원금을 갚는 건 사실 그냥 저축하는 거죠. 빌린 돈을 그냥 갚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이건 저축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대출 이자 내는 것이 나에게는 부담인데, 이 부담률을 보면은 실수령액에서 이자의 비율을 보면은 30% 정도 됩니다. 30%.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실제로 내가 이 집을 어차피 거주하지 않으면 뭐 남의 집에서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해야 되는데, 전월세를 살 때도 비용은 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내가 집을 사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주거비를 세이브하는 거잖아요. 주거비를 같이 이제 퉁치는 거니까 이 주거비의 비율로 이자를 생각해보면 낮은 건 아닙니다. 낮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당 못할 수준은 또 아닌 거죠. 그리고 이게 점점 내려간다. 원금을 갚아가면서.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번 나왔던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이거를 한번 데이터를 한번 추출 한번 해본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다들 영끌 하는데 실제로 2030들이 그렇게 영끌을 많이 했나를 봤더니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DSR, 아까 말한 대로 대출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끌을 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DSR 40% 이상인 사람들이 좀 고위험군이라고 보면은 3.8%, 50% 이상인 사람들은 정말 위험하겠죠? 버는 돈의 거의 60-70%를 원금과 이자를 내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한 1% 정도. DSR 30%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내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도 14.7%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대출이 많지 않고, 그럼 어떻게 집을 샀지? 증여를 많이 받더라 라는 그런 보고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가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무리해서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누군가 뭐 부모님이 줄 게 있다거나 아니면 제가 조금 있으면 돈 생길 게 있어가지고 지금 잠깐 돈을 좀 빌린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봉의 한 10배 정도가 최대 뭐 이런 얘기를 막 그동안 했었던 게, 요 정도는 그래도 어떻게 좀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버틸 수 있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냐면, 저희는 부부가 연봉도 높고 막 돈도 많아요. 막 근데 집을 못 사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뭐야, 저 사람들 왜 괜히 거짓말해? 이게 아닙니다. 실제로 소득이 높아도 집을 못 사요. 왜냐? 대출 규제가 있으니까. 대출 규제가 좀 덜하면 소득이 내가 높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갚으면 되지 하면서 미리 좀 빌려가지고 집을 살 수가 있는데, 대출 규제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이지 자산이 없는 젊은 사람들은 집을 못 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뭔가 집을 사보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저걸, 말도 안 된다. 연봉 8천인데 어떻게 9억짜리 집을 사? 다 저거는 막 영끌한 거지 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실제로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게 소득이 높다고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소득과 자산을 같이 모아야지만 사실 집을 살 수 있는 거라서 집 사는 게 되게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 매수하는 거는 40대 부부들도 처음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한 10몇 년, 그것도 막 맞벌이를 또 오랫동안 해가지고 겨우 돈 모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드디어 내 집 마련하면서 이렇게 뭐 감격에 겨우는 그런 분들이 40대 분들도 많단 말이죠. 이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위권의 주택이기 때문에 뭐 빌라도 있고 뭐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따져보면은 아파트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 상위 30% 정도는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위 30%인 거를 2030인데 나는 왜 못 사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내가 너무 지금 성급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지금 40대들도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겨우 사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사회생활 한 3, 4년 해가지고 모은 돈 가지고 왜 못 사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 40대 생애 최초 하신 분들도 다 2030 때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아야지만 또 이렇게 사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한 2030 세대 분들도 열심히 모아야 되는 것이, 물론 이제 부모님이 지원해주면 좀 빨리 사는 거지만 부모님이 모두 다 지원해줄 수 없는 분들이 대다수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나도 열심히 모아가지고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 언젠가 저걸 사겠다, 거기까지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이렇게 갈아타기를 해가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저 막 1억밖에 없는데 한 7, 8억짜리 사면 안 될까요? 뭐 지금 2억 있는데 한 10억짜리 살 수 없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되지도 않거니와 어렵다, 소득이 안 따라주면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뭔가 좀 정석적인 방법으로 많이 아끼시고 많이 모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도 최대한 빨리 늘리려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소득과 자산 둘 다 키워가야지만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된 지는 꽤 오래됐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